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저 때문에 오프닝 연습까지 한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이호영입니다. 진짜 있잖아요. 네. 나 오늘같이 차 밀리는 거 제가 신동진 PD님께 몇 번을 전화를 드리고 신동진 PD님이 저한테 몇 번을 전화할지 모르겠어요. 와, 정말 밀리고요. 이 내부순환도로 여러분 타시면 안 됩니다. 강북강변도 끔찍합니다. 올림픽도로가 그나마 좀 나은데 근데 이 내비가 내부순환도로 타라 그래서 내부순환도로 탔거든요. 아, 진짜 저 오늘 여러분하고 조금 늦게 뵐 뻔했는데 그나마 제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우리 이호영 아나운서가 또 덕분에 오프닝 연습하고 미안해요. 그럴 때 떠오르는 네. 노래가 한 소절이 있습니다. 뭐요? 짜증을 내어서 무얼 하나. 법문은 굉장히 고전적이에요. 네? 아주 고전적이에요. 이제는 민요까지 내려왔으면 뭐 더 이상 네. 뭐. 근데 뭐 아주 고전적이고 참. 근데 오늘 축구하잖아요. 네. 오늘 밤 0시 30분이죠. 그렇죠. 호주전. 그렇죠. 호주전. 네. 누가 이깁니까? 우리나라가 이깁니다. 저도 오늘은 이길 것 같다는 그런 자꾸 기분이 문득 들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실 날짜 잡으라 그랬잖아요. 아, 네. 근데 오늘 그럼 몇 대 몇으로 이겨요? 저는 2대1 진땀승 봅니다. 2대1 네. 진땀 승부. 네. 예. 우리 PD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답했답니다. 이 챗 GPT가 사실 우리의 IQ보다 좋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챗 GPT의 예상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일본어 3개국 언어로 동시에 물어봤는데 결과는 동일했답니다. 예. 그런데 이 FIFA 랭킹 호주가 25위인가 그렇죠. 지금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20위권이고요. 그런 거는 방송 전에 자꾸 들어오셔야죠. 우리나라가 몇 위예요? 우리나라가 호주가 25위가 맞고요. 예. 24위 아니에요? 53위래요. 네, 저희가 더 높네요. 예. 네. 아무래도 지난 월드컵 성적이 근데 있다 보니까 미안하지만 축구 전문 맞아요? 아니 축구 전문이면 FIFA 랭킹 같은 거 딱 머릿속에 호주가 몇 위죠? 그럼 예 25위인데 금방 나와야 되는데 그거 찾고 있으면 어떡해요? 주로 탑 3나 뭐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군요. 물론 현재 탑 3는 제가 모릅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위아래 한 두 나라 정도는 알아야죠. 근데 오늘 저는 이길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굉장히 마음들이 약한 선수들이에요. 약한 팀한테는 너무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좀 약하게 나오고 강한 팀한테는 강하거든요. 원래 사람은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약간 의적이네요. 네. 예, 누구를 대상으로 한 적이에요? 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참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뭐 여러 가지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보구사호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우영 아나운서에 대한 의견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논란 끝에 까만색을 입고 나왔군요. 예,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정당에서 까만 색깔을 그게 만약 정당이 까만 색깔 한다면 그거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죠. 예? 패션은 까만색이 더 좋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오늘은 갤럽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아까 오프닝 때만 말씀드린 여론조사거든요. 조금 이따 이유영 아나운서가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어제 2월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부터 살펴보면 긍정평가가 29%고요. 부정평가 63%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20%대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률 최저치가 취임 첫 해인 2022년 8월 1주차 조사 때인 24%였습니다. 이번 주 조사에서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았고요. 부정평가 이후로는 민생, 경제, 물가가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였는데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직전 조사와 지지율이 같았지만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각각 3%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요.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각각 1%씩을 차지했습니다. 무당층은 21%로 직전 조사가 22%였는데 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예. 또 비례대표제 선호도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병립형이 38, 연동형이 34%로 집계가 됐고요. 응답자 중 29%가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2018년 11월, 그 2019년 5월, 9월 조사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과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이었고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지지자 상당수는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지지자 일부가 병립형으로 선회를 했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병립형 선호는 전보다 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 26, 한동훈 비대위원장 23%고요. 또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 위원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각각 4%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 12.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비례제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응답자 중 29%가 의견을 유보했다는 겁니다. 사실 앵커께서도 이전에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일반 국민들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뭐 병립형이 뭐고 이 연동형이 뭐고 캡을 씌운다. 그게 무슨 의미고 뭐 잘 아시는 뭐 유권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이것이 뭐 별 관심을 안 두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예 연동형으로 간다고 칩시다. 뭐 소수 정당이 의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의견을 한다. 이번 21대 국회에 소수 정당에 속한 정당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자신들의 어떤 다양성을 보여줬는지 기억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들만의 싸움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퀴즈 들어갑니다. 네. 자,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집권 5년 차 1월 첫째 주부터 2월 첫째 주 지금이죠. 그러니까 1월 이건 네 번째 주 조사니까 1월 네 번째 주 조사 그 지지율이 몇 %에서 몇 % 왔다 갔다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와, 지금 알려줬는데도 모른다고 그러네. 24%. 예. 22%에서 24%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뒤로 이제 쭉 빠지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5년 차도 아니고 앞으로 3년 남은 대통령이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에서 이재명 대표가 26,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3이잖아요. 그리고 이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인재영 위원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각각 4% 나왔죠.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사실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냥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에 노출된 빈도수하고 비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조사보다도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일을 잘하고 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한번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개혁신당하고 이제 좀 있으면 창당대회 하는 개혁미래당. 야, 맞췄다. 예. 예. 여기 정리해 주셨대요. 우리 PD님이. 개혁미래당. 이 두 정당의 지지율이 지금 얼마가 나왔죠? 3%씩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그죠? 3%씩 나왔는데 이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출범하기 전에는 꽤 한 7, 8%나 10% 넘는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이 시험이에요. 이건 퀴즈가 아니라. 시험이요? 중간 시험. 네. 그럼. 네. 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시험이면 이제 모를 때면 편지를 쓰죠 교수님께. 교수님 요새 날씨가 춥습니다. 교수님. 감기 걸리지 않으시게 꼭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기말고사 거죠. 때는 더 확실한 정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편지를 우리 써서. 학생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거기 감을 못 느끼거든요. 이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신당이라는 거는 창당 직전까지는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막상 당이 되면 지지율이 좀 떨어져요. 실체화가 되면. 바로 그런 현상이 여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여기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수치에서 의미하는 바 과연 빅텐트가 이루어질 것인가. 빅텐트라는 거는 절박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치면 절박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나라 정당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존재감을 보였던 그 정의당이 녹색당 가운데 1%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랑 비교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이 두 정당이 이제 빅텐트 안에 모일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 여당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최근 총선 공약 발표에 대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이 발표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통신비 인하 등 공약을 가리키면서 작년에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면 된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바로 응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또 공약하는 게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사실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사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야당을 헐뜯는 걸 본 적이 있나? 야당이 정부 여당 헐뜯었냐고 물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경북 문경의 소방관 2명 순직 현장에 이제 이 대표가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서 연상된 게 우리 해병대원 순직 문제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시도 또 진상규명 방해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공약 발표에 대해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볼 때에는 당연히 야당이면 여당 공약을 지금 선거 68일 남았는데 칭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일부 공약은 우리 거 베껴갔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각 정당에서 이 공약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민 위주로 생각한다면 베끼든 안 베끼든 그게 물론 정당의 입장에선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한테 혜택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사실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사실 지금 또 하나 공약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도의 그 지하화 이게 전 철도 구간의 지하화를 얘기를 하거나 혹은 한쪽에서는 뭐냐면 일부 구간 수원 같은 데 일부 구간만 지하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만 두 경우 다 이게 자원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서로가 또 이제 그러거든요. 이 선심성 공약에 남발이고 서로 막 그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주목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쪽에는 별로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공약 가지고 얘기한다? 그 얘기 안 한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그래야지 선거 구도가 정권 심판론으로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 쪽 얘기를 하면은
정권 심판론이 아무래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이나 뭐 그분이 얘기한 공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무시 전략 비슷하게 나갔었는데 지금 조금 그 스탠스가 바뀌는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선거제 당론을 정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추진하는 걸 두고 이재명 대표의 공약 파기를 무마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부담은 당원들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다. 지난 대선 때 준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약 파기 비판을 무마시키려는 수단으로 전당원 투표가 동원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는 대부분 투표율이 낮아서 강성당원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돼 지도부의 입장 관철이 쉬운 구조인 만큼 민주당이 결국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자신들 이득을 위해서라면 국민과의 약속도 정치적 명분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민주당에 갈 걸 그랬다. 전 사실 이 부분만 보고 사실 좀 놀랐거든요. 처음에. 네. 이래서 예. 기사나 뭐든지 제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권역별이라고 그 단어를 비례대표제에 붙이는 건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이 그런 걸 모를 것 같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민주당을 향해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는 민주당에 갈 걸 그랬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선거제와 관련해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계속 비판해야지 이 선거 구도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잦아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 그 지금 전당원 투표 붙이는 거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그건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당원이 할 수 있죠. 그 정당이 할 수 있죠. 단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 전당원 투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모바일 투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바일 투표라는 거 여러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게 편한 것 같을 텐데 자, 또 퀴즈 들어갑니다. 선거의 4원칙이 어떤 게 있죠? 보통선거, 비밀선거, 그리고 자유선거, 직접선거. 네. 자유는 다 자유선거예요. 네. 네. 전 자유. 그다음에 또 보통, 직접, 비밀, 평등. 네. 네 가지거든요. 평등. 그런데 이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이라는 거는 사실 뭐냐면 이게 외국에서 안 하는 이유가 제가 1인 2역을 하고 있느라고 아주 힘듭니다. 이게 모바일 투표를 하는 이유가 문제가 있는 외국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자 비밀 투표인지 아닌지 컨트롤이 안 돼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 보급 대수가 몇 대인지 대충 아세요? 아니요. 근데 한 분이 몇 개가 몇 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요. 보유 대수는 전 국민보다 넘어서요. 근데 안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은 보통 선거의 위반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비밀도 안 되고 보통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직접을 하는지 안 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바일 투표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에 입각한 아주 이 진보된 선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그렇게 우리나라도 이번에 수개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독일은 이 전자식 개표 방식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 독일은 헌법재판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무 이 하이텍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이 더 정확한 거는 이 조금 속도 늦어도 아날로그로 하는 게 좋은데 모바일 투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과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투표하는 것 자체는 난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단지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그 민주당 측에서 예전에 우리
연동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일 연동형으로 갈 거면 투표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예전에 말한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이 투표를 한다라는 건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냐면 거기에 바로 왜라는 측면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이게 책임 전가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병립형으로 아니 뭐 연동형으로 가면 약속 안 지킨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병립형으로 가면 약속 안 지킨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연동형으로 가잖아요. 국민의힘 위성정당 만들면 자기네도 위성정당 만들죠. 그러면 또 욕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쪽이 좀 비판인 정도가 덜 하느냐. 그리고 뭐 정당이 필요해 해서 움직이는 거 정당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 판단할 거라고 봐요. 이거 가지고서 야 왜 약속 안 지키네? 전 반드시 그거 가지고 그게 그렇게 뭐 크게 비난의 대상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또 발사라고 적어놨는데 북한이 사흘 만에 순항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오늘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고요. 오늘 오전 11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수발을 발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우리 군이 이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항미사일 발사가 지난달 30일에 이어 사흘 만이고요.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1 여러 발을 발사했고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 3-31 두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또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 2형을 발사한 바 있는데 오늘 순항미사일 평안도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됐을 가능성에 군 당국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사된 미사일이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 파악되고 있진 않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윤 대통령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네 번째 맞아요. 근데 이 순항미사일은 사실은 우리나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뭐 이 정도를 타겟으로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비행 고도가 낮아가지고 레이더로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자꾸 이걸 개발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뭐냐면 지금 거기에 핵 탑재 이런 것들을 자꾸 시험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한 것들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상당히 올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이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ICBM 같은 경우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아니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런 그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하고 이 일본의 미군 기지가 한 7개 있거든요. 그런 데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발은 있기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국지적 도발이지 뭐 전면전 이런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지적 도발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워낙 현명하시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도발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항상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만은 정말 이런데 익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내부 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카이에 파견한 기술자들이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 USB를 유출하려다가 지난달에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돼서 적발이 됐다고 하고요. 국정원과 방사청, 방첩사 등에 통보를 했고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반 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2016년이죠.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한 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약 1조 원을 연체 중인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사건이 뭐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양국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현재 인도네시아가 사업 분담금도 연체 중인 상황인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인도네시아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잠수함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다른 제3국으로 흘러나갔을 가능성, 그러니까 흘러나갔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기술이. 그리고 사실은 뭐 이 인도네시아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다행히 이거는 막았지만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도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아예 공장을 통째로 베껴가지고 중국에 세우려고 했던 사람 적발된 거 기억하세요? 야, 진짜 이걸 뭐 통이 크다고 봐야 되는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중요한 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 더군다나 이것이 무기 체계와 관련돼 있는 문제라면 더욱더 안보적 차원에서 이거를 좀 철저히 제가 볼 때에는 막을 건 막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